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긴 여성입니다. 늘 딸과 함께 사연을 듣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보네요. 같이 듣던 딸이 하도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요. 우리 딸은 지금 성인이고 직장 다녀요. 남들 다 하는 연애도 안 하고 늘 엄마를 챙기는 녀석입니다. 주말에 쇼핑을 나가자고 해서 애인이랑 데이트하지 엄마랑 또 나가려고? 물어보면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네요. 사실 딸이 몇 번 연애를 한 걸 알고는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지금은 솔로인 것 같고요. 가끔 저한테 결혼 생각 없다고도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해주는데 사실 그게 진심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혼자라도 능력 있으면 일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깨인 엄마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한이 맺혀서 그래요. 우리 딸처럼 젊었을 때 어엿한 직업이 있고 먹고 살 걱정이 없었으면 고비가 찾아왔을 때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전 한쪽 다리만 갖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된 지 꽤 돼서 생활에는 적응했지만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합니다. 나쁜 인연은 마음뿐 아니라 이렇게 몸까지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인연을 제때 잘라냈으면 지금 전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외동딸이었는데 돈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없어서 졸업하자마자 일자리부터 찾았죠. 기숙사 있는 공장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공장장이던 남편은 성실함이 무기인 사람이었죠. 나이가 10살이나 위였지만 전 그게 또 좋았어요. 일도 잘하고 성실한 모습도 마음에 들었고 인연이 다 우린 사귀게 됐죠. 솔직히 말하면 사귈 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 싶었어요. 그냥 촉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결혼 얘기가 나와도 자기 어머니랑 인사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이상했죠. 물어보면 얼버무리고 나중에 인사드리자고 해서 기다렸어요.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아기가 생겼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얼굴은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입덧이 시작됐어요. 젊었던 저는 입덧도 생으로 참으며 공장 일을 해나갔죠. 그런데 임신 중기가 지나면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박하는 날이 많아졌고 며칠 만에 얼굴을 보면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처럼 얼굴이 퀭해져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공장 사람들 몇몇과 노름을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월급까지 몇 달치 갑을 받아서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남편은 계속 돈을 잃어갔고 빚 독촉에 예민하고 사나워졌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어떻게 하려고.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요? 평생 지켜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실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까지 날린 돈은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 같이 빚 갚으면서 살아요. 네?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서든 돈 다시 찾아와야 돼.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웬 참견이야? 입 안 다물어? 알고 보니 공장 직원 중 한 명이 노름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머지를 다 끌어들인 거였어요.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죠. 남편도 곧 잘릴 위기에 처했어요. 만삭이었던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저만이라도 어떻게든 일은 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병원에선 임신성 당뇨가 의심된다면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제가 삐쩍 말라서 배만 볼록 나와 있으니까 주방 이모님이 안쓰럽다고 가끔 챙겨주셨어요. 아유, 안쓰러워 죽겠네. 얼굴이 말이 아니야. 자, 이거 먹어. 족발인데 내가 집에서 따로 챙겨왔어. 여기 곰국도 갖고 왔고 밥에 푹푹 말아서 먹어.
잘 먹어야 뱃속 아기도 건강하지. 고맙습니다, 이모님. 공장장은 여태 집에 안 들어와? 그 노름 못 끊겠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곧 아기도 나올 것 같은데 돈도 모자라고요. 전화해도 안 받고 미치겠어요, 진짜. 키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름에 빠질 수 있는 거야? 미진 씨, 잘 생각해. 이러고 마냥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야. 친정 부모님 안 계셔?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어떡해. 전 이모님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어요. 제 처지 알아주시니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새벽에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어요. 남편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거죠.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챙기려는데 갑자기 아기가 발길질을 시작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세게요. 저도 모르게 기우뚱하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저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 발길질이 마치 가지 말라는 아기의 외침인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새벽 동이 텄고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출산하고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전세방도 날리게 됐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남편이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미진아, 안 되겠다. 우리 어머니한테 가자. 그런데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우리 어머니 보통뿐 아니셔. 가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야. 괜찮겠어? 지금 그런 거 가릴 때야? 얼른 가자. 나 견딜 수 있어. 우리 딸 류일고만 있으면 돼. 결국 아기를 안고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바닥이 냉골이었어요. 남편이 말없이 보일러를 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셨죠. 보일러를 왜 켜? 몇 겹 껴입으면 되지. 당장 끄지 못해? 남편이 신생아 있다고 따뜻해야 한다고 대꾸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 화를 내셨죠. 제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전셋집도 못 지킨 거 아니냐고요. 어머니, 소미 아빠 도박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되기 전에 네가 단속을 잘했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은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들만 위하는 시어머니 눈에 전 눈엣가시였어요. 시어머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저희 모녀를 대했죠. 시도 때도 없이 욕이 날아왔고 저는 눈칫밥을 먹으며 살게 됐어요. 그래도 당장 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지금 집을 나가봤자 아기 고생만 시킬 걸 뻔했거든요. 구박을 당해도 방 한 칸 마련할 돈은 가지고 나와야 했어요. 남편이라도 곁에 있으면 나을 텐데 그 사람은 집에 붙어있지를 못했죠. 지방에 숙식이 되는 곳에 가서 막노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죠. 언젠가부터 절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이건 쓸모가 없다. 저건 밥만 축내는 멍청이다. 거침없이 막말을 하시는데 나중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게 됐어요. 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전 우리 딸만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아무리 푼돈이라도 꼬박꼬박 모았어요. 나가서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쉽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외출하는 것부터 돈 쓰는 거, 물 쓰는 거 하나하나 다 눈치를 줬어요. 얘가 제정신이야? 빨래를 왜 이렇게 오래 해? 애기 옷 자주 빨아서 어디다 쓰게 해? 대충 헹궈서 널어라. 물세는 공짜인 줄 알아? 이거 소미가 토한 내복이라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물 5분만 더 쓸게요. 아직 비누칠도 더 해야 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핑계도 좋다.
너처럼 유별나게 애 키우는 애도 없을 거다. 애 오빠 한다고 물이랑 비누를 얼마나 많이 쓰는 거야? 그냥 그지처럼 입히고 먹여. 그래도 저 알아서 잘 큰다. 너나 네 자식이나 둘 다 하는 거 없이 밥만 축내는 인간이 물을 이렇게 펑펑 쓰고 아까워 죽겠네. 너는 양심이 있냐 없냐?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솜이 병우 씨 딸이에요. 어머니 손녀라고요. 이게 어디서 바락바락 떼들어? 당장 들어가. 이틀은 빨래 금지다. 알았어?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우리 딸은 절 보고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소미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독해지자 마음을 먹었죠.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야 방 한 칸이라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가끔 집에 오면 저한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노름빛 그렇게 많이 지면서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더니 자기 자식 고생하는 거 보니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저는 남편에게 매달렸죠. 여보, 도저히 못 살겠어. 나 구박하는 건 참겠어. 그런데 솜이 이유식 하나 만드는 것도 눈치 주고 못하게 하고 애기 빨래도 물 낭비했다고 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나 돼?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올 겨울만 넘기고 꼭 분가하자. 어떻게든 돈 모아서 나가자. 저는 어머니한테 벗어나기 위해 더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어요. 한겨울에 독감이 걸려도 웬만하면 걸어 다녔고 버스값까지 모았죠. 장보러 나와서도 욕 먹어가면서 갑을 깎았어요. 남편도 자판기 커피값마저 아끼는 것 같았어요. 쥐꼬리만한 돈도 악착같이 모으니 목돈이 되더라고요. 그래봤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방 시골에서는 아기랑 살 집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방을 구해야겠다고 한 날, 전 너무 좋아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소미야, 이사 가면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게 많아. 우리 딸 이유식도 맛있게 해주고 빨래도 깨끗하게 해줄게. 그 후 며칠은 이사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러나 행복은 짧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동네 토박이셨고 누군가 어머니에게 우리가 집을 알아본다는 걸 말한 모양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제 등을 힘껏 내리쳤죠.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 앙큼한 게 시애 미속이고 집을 나가려 들어? 영주 엄마한테 들었다. 너희 집 보러 다닌다며? 이게 무슨 배은망덕한 짓이야? 어머니, 물도 쓰지 말고 솜이 이유식도 못 만들게 하면서 그럼 여기 평생 살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갈게요. 나가게 해주세요. 말하면서도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구박을 해놓고 나가지 말라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걸 데려다 살려놨더니 뒤에서 수작질을 해? 그리고 네가 모았다는 그 돈도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 아니야. 상의 한마디도 없이 내 아들 데리고 나가 살려고 해? 이 배응망덕한 것. 너 가진 거 다 내놔. 다 내놓으라고.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솜이랑 집사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들아,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해봐라. 다 죽어가는 새 식구 데려다 살려놨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산다.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아. 정말 기가 막힌 건 저였습니다. 그렇게 구박만 하더니 저희 세 식구 본인 감시하에 두고 싶었던 거였어요. 놀라서 애가 우는데도 어머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정신을 잃는 모습까지 보이셨어요. 구급차가 왔고 응급실에 가셨지만 금방 깨어나셨고요. 거기서 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또 우셨대요.
나가지 말라고 하도 그러셔서 남편은 진절머리가 나는 모양이었죠. 결국 소미 아빠는 포기하고 말았어요. 소미 엄마,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포기 못해. 이렇게 더는 못 산다고. 아이, 노인네 다 죽어간다고 쳐난리인데 어떡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겠어. 또 우리 소미는 어떻고? 나 소미 제대로 키우고 싶어. 여기서는 어머니 눈치 보느라 빨리 하나 마음 놓고 못하는 거 알잖아. 몇 년만 더 기다리자. 다음번엔 내가 꼭 분가하게 해줄게. 이번에 우리가 몰래 나가려고 한 게 잘못이었나 봐. 천천히 설득하면 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내보내주실 거야. 효자 났네. 진짜 효자 났어. 아니, 난 못 기다려. 우리 솜이 여기서 구박받는 거 더는 못 보겠다고. 그러나 남편은 어머니를 이기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은 돈도 당연히 본인 거라고 주장하셨고 집 구하려고 모은 돈을 기어코 받아내야겠다고 절 계속 괴롭혔어요. 남편한테는 눈물바람을 하고 저한테는 악다구니를 하시고 지옥이 따로 없었죠. 그래도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꼭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남편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죠. 전세방 얻은 다음에 매달 용돈을 드리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순서가 틀렸다고, 그 돈 먼저 받아야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죠. 결국 우리 부부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쳐서 나가 떨어졌어요. 세상에 그렇게 지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저한테 미안한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죠. 다시 생지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전보다 더 심하게 절 다그치고 옥지었어요. 소미가 우유를 먹어야 할 때가 됐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사 먹였죠. 아이 과자 하나를 사도 어머니 허락이 필요했어요. 어머니는 사사건건 제 행동을 통제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았죠. 거 봐라. 괜히 나쁜 머리 굴려서 이렇게 됐잖아. 처음부터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 그 머리로 어떻게 우리 병우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시어머니 막말에 하나하나 반응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심한 말 같은 건 그냥 무시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소미가 머리가 커가면서 생겼어요. 소미는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였죠. TV 드라마를 봐도 상황을 다 이해했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사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눈치였어요. 저는 소미가 있을 때는 어머니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머닌 가차 없었어요. 손녀딸이 있든 없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했죠. 하루는 동네 친구랑 놀고 온 소미가 저한테 묻는 거였어요. 엄마, 짜장면 먹어봤냐고.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시에 속에서 열이 확 솟더라고요.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말했죠. 동네에서 소미만 짜장면 맛을 모른다고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 바보 만들고 싶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이러셨어요. 뭘 그런 것까지 사 먹이냐? 자, 이거 보고 구경이나 하라 그래. 맛은 네가 대충 설명해주면 알겠지. 하여간 돈 쓸궁리밖에 안 한다니까. 모녀가 쌍으로 우리 병우 등골을 빼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중국집 전단지를 던져주셨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피부치한테까지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그분에겐 오로지 아들이 세상 전부였어요. 너무 열받아서 저는 당장 소미를 데리고 나섰어요. 지방에서 일하는 남편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겨울이라 추웠고 어두웠지만 그날 어떻게 해서든 소미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싶었어요. 둘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슈퍼 아줌마가 나오시더라고요. 다저녁에 모녀가 어디 가냐고 물으셨고
전 사정을 말하게 됐어요. 슈퍼집 아줌마는 안 됐다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요. 아이, 소미 엄마, 얼른 돈 모아서 집 나가. 그 집 할머니 점점 더 독해지네. 동네 사람들도 소미 할머니 슬슬 피해 다녀. 아, 무섭고 독하다고. 그 밑에서 소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 돈 갖고 읍내 나가서 짜장면 먹고 오늘은 집에 들어가. 아이 데리고 지방까지 어떻게 가려고. 그렇게 저는 소미와 읍내를 나가게 됐고 아이 앞에 짜장면을 시켜줄 수 있었죠. 천진하게 짜장면을 먹는 소미 앞에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겠다고요. 또 남편 핑계, 돈 핑계 대지 말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전 다음날 시내에 나가 부업부터 구했어요. 그리고 시간제 설거지 일도 구했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전 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소미가 집에 없는 동안은 점심 설거지 일을 했고 집에 오면 부업을 정신없이 했어요. 그 와중에 집안일 하랴 때때로 밭일도 해야 해서 전 제 몸을 돌볼 수가 없었죠. 그래도 이를 악물었어요. 더는 물러설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했어요. 잘 때 저도 모르게 끙끙 앓는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어린 딸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팔다리를 주물러 줬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이 사랑스러운 딸 하나였어요. 다른 건 저한테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손발이 심하게 저리는 증상이 시작됐죠. 부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싶어 하루 이틀 쉬기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임신 때부터 당뇨 증상이 있었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꾸준히 몸 관리하라고 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시간이 지나자 손발이 너무 저려서 마늘 까는 것도 재료 다듬는 것도 못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김치 담그기 싫어서 그러냐고 악을 쓰셨어요. 그래서 말했죠. 당뇨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요. 젊은 게 핑계도 많다. 병원비 타서 또 어디다 쓰려고? 당뇨는 내 나이 때 많이 생기는 거지. 넌 새파랗게 젊은 게 무슨 당뇨야? 아, 검사만 받아도 돈 들어. 아예 병원 갈 생각을 마라. 저 이러다 김치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 정말 병원 가야 해요. 병원비 좀 주세요. 아이고, 상전 납셨네. 너 지난번에 슈퍼집에서 그지처럼 돈 받아서 짜장면 먹었다며? 당뇨 있는 애가 무슨 짜장면을 먹고 돌아다니냐? 애 핑계로 외식을 그렇게 처해놓고선 무슨 당뇨야? 애 핑계로 외식을 하다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됐고, 넌 몸도 안 좋으니까 앞으로 고기 반찬이며 그런 건 손도 대지 마라. 아, 잘 됐네. 뭐든 다 1인분만 하고 넌 풀떼기나 해서 먹어야 오래 살지 않겠니? 젊은 애가 지 몸 관리 하나 못하고 잘한다.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절 무시하고 더 미워하셨죠. 아픈 며느리 거두는 자기 신세가 가련하다면서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 사이 제 건강은 점점 악화돼갔죠. 손발 저림은 다리 붓는 걸로 넘어갔어요. 시간이 갈수록 다리가 엄청나게 붓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소미가 놀랄 정도였어요. 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 저를 어머니는 비웃기만 하셨습니다. 여태도 사랑구실 못하더니 앞으로는 더 하려고? 병원에 가면 뭐 뾰족한 수가 있다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가해? 어이구, 돈덩어리. 내 등골 빼먹는 피인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내 팔자는 어째 이런지 원. 그때였어요. 평소 할머니 미워를 달고 살던 소미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할머니 밉다고 마녀라고 또박또박 말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아주 되바라졌다고 욕을 하고는 나가셨어요. 저는 소미를 붙잡고 달래느라 진땀을 뺐죠.
소미한테 이제 우리 집 구해서 나갈 거니까 괜찮다고 소미 마음 아프게 둔 거 엄마 잘못이라고 했더니 소미가 할머니 밉다면서 울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연락도 없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제 다리를 보고는 놀라서 응급실로 당장 가자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보더니 크게 안타까워하셨어요. 너무 늦게 왔다고 왜 초반에 오지 않았냐고 하시더니 결국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양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 눈물은 뜨거운 걸 넘어서 펄펄 끓는 물 같았어요. 아주 오래 참아왔던 서름, 아니 그보다 더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전 남편도 뿌리치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시간을 돌릴 순 없었죠. 몸이 이상했을 때 검사만 받았더라도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와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현실은 냉혹했어요. 남편과 저는 수술비를 걱정해야 했고 다행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제 사정을 듣고 동네 분들도 돈을 조금씩 모아서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보기는커녕 수술비로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해서 남편을 극대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그 소식을 들은 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수술이 끝나고 나온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인간 대 인간으로 시어머니를 여겨온 게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지독한 악마일 뿐이었죠.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집 나오자.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내 잘못이야? 바보 천치라서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나 더 이상은 당신 어머니 못 봐. 단 한순간도 마주치기 싫어. 나 이해 안 되겠으면 당장 이혼해. 소미 나한테 주고 가. 가버리라고. 소미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하지 마.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당신 검사 한 번 못 받아보고 이렇게 된 거 너무 사무쳐.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앞으로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당신이 죽으라면 죽을게. 내가 못난 놈이었어. 미안해 소미 엄마. 전 남편한테도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인간이 싫어지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은 우리 딸 소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줬어요. 그래도 이혼이 너무 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마음을 접었어요. 소미에게 아빠까지 빼앗는 건 너무 잔인한 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전세금을 마련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날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집 알아볼 건데 어렵겠지만 하루 이틀이라도 살던 집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떨까? 화내지 마. 싫은 건 알아. 아이 그런데 당신 몸도 이렇고 숙박업소에 당신 들여보내기도 싫고 일단은 집에 들어가 있어. 내가 가능한 빨리 집 알아볼게. 새로 얻은 집은 어머니 모르게 할 거야. 그건 확실히 약속해. 그런데 당신이 괜찮겠어? 전 깊이 고민했죠. 결국 남편 말대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참아보자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떠날 집인데 뭐 어떠랴 싶기도 했고 이제 시어머니가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았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런 심정이었죠. 퇴원하는 날 대문 앞에 도착했는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에 치솟아서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욕이 발사될 것 같았죠. 그러나 옆에 소미가 있었기 때문에 참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뾰족한 가시처럼 날카로운 상태였죠.
시어머니가 나타나 헛소리를 하면 정말 참지 못할 것 같았어요. 뭐라도 잡고 후려칠 것 같았죠. 저는 눈을 감고 방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와는 가급적 마주치지 않을 작정이었죠.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삿날까지 안 나갈 생각이었고요. 남편은 새벽까지 절 간호하다가 급한 연락을 받고 외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시어머니가 방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망언에 전 기가 막혀 웃음이 터져 나왔죠. 야, 넌 며느리 주제에 시애미 생일상도 안 차리냐? 아, 그깟 수술이 뭐 대수야. 다른 며느리들은 팔팔한 몸으로 밭일에 논일에 살림까지 야무지게 하는데 아, 빨리 일어나서 시어머니 생일상 차려라. 누구네 집 며느리는 공무원에 아, 누구네 집 며느리는 간호사에 돈도 척척 벌어다 준다던데 너는 뭐하는 인간이냐 도대체가? 더는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악에 받쳐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어요. 싱크대 위에 보니까 밤새 미역을 불려놨더라고요. 저는 냄비를 들어 시어머니한테 던졌어요. 냄비는 날아가 거실에 처박히고 시어머니는 미역줄기를 뒤집어 썼죠. 속에 있던 말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야. 이 다리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큰 수술을 받고 온 며느리한테 뭐? 생일상을 차리라고? 당신이랑 같은 인간이란 게 수치스러워. 어디 가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말아요. 짐승도 당신보다 낫겠어. 미역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도 이성을 잃어 악을 쓰기 시작했죠. 저도 눈이 뒤집혀 주방에 있는 김치며 음식 재료들을 다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릇, 컵, 바가지 할 것 없이 다 집어던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병우야. 아들아. 아니 어미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겠냐? 그것도 생일날에. 저거 갖다 버려라. 저게 아주 미친 것 같아.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악을 바락바락 쓰고 욕을 하는구나. 병우야, 아, 내 아들아, 당장 이혼하고 새 며느리 들여라. 쟤처럼 독한 애랑은 사는 거 아니다. 아, 얼른 갖다 버려. 그러나 남편의 돌아온 대답에 시어머니는 더 노발대발하셨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소미 엄마, 그만 좀 잡아먹으라고요. 어머니 눈이 없어요? 소미 엄마 어제 막 태어났고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소미 엄마 저렇게 된 거 어머니 다신 거 모르겠어요? 제발 반성 좀 하고 제대로 좀 사세요. 저도 어머니 그러시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요. 앞으로 우리 세 식구 따로 살 테니 찾을 생각 말아요. 우리 어디 꽁꽁 숨어 살 거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어머니는 저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셨죠. 그 모습을 본 소미가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곧 이웃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쳤어요. 사람들은 제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죠. 저와 소미는 이웃집에 피신해 있다가 남편이 데리러 와서 아예 새 집으로 옮겨갔어요. 남편은 새 식구 살 집이라면서 아담하고 깨끗한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집에서 새 식구 둘러앉아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었어요. 소미는 좋다고 먹는데 저와 남편은 목이 메어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고 지금껏 이렇게 참아주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잡고 꺼이꺼이 울었죠. 젊었을 적 같이 노름하던 친구들은 다 이혼하고 노숙자가 되거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친구들 사정을 알고 마음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다 제가 크게 아픈 걸 보고 완전히 정신 차린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당하고 살다 보니 상대가 남편이라도 믿음을 갖는 게 어려웠어요. 전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내 평생 소원은 당신 어머니 안 보고 사는 거야. 오늘 새벽에 당한 일 다시 안 당하는 거 그게 내 소원이라고.
남편은 그 소원 꼭 들어주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소미를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 친구들이 가구와 주방용품 등을 넣어줬고 가전제품도 하나씩 마련할 수 있었어요. 소미는 그 집에서 자기 방을 갖게 됐고 우린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워낙 시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살아서인지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기쁨이었어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거, 치킨 시켜 먹는 거, 밤에 라면도 끓여 먹고 세탁기도 아무 때나 돌리는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도 진심으로 각성했는지 저와 소미한테 잘했고요. 저희는 차차 안정이 되어갔죠. 그 사이에도 시어머니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지만 무시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정기검진일이 되어 병원에 갔죠.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무척 안 좋다는 얘기였죠. 시어머니도 당뇨 위험군이었는데 합병증이 왔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저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죠. 못 들은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연락이 닿게 되면 새로운 지옥문이 열릴 거라고요. 전 그때 되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던 제가 아니었죠.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된 시어머니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절 보자마자 꺼낸 말이 돈 얘기였죠.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요. 시험이 아프다는데 설마 빈손으로 온 건 아니지? 그리고 작년 생일에 너 난리친 거 나 사과받아야겠다. 그날 이후 심장이 벌렁거리고 잠이 안 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몸이 상했으니 돈 내놔라 이거 사. 수술비도 내놓고. 곧 있으면 내 생일이니까 그 돈까지 내놔. 어떠냐? 홀 시어머니 내치고 니들끼리 사니까 속이 시원해? 너 못된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거 사. 1년 만에 본 시어머니는 여전했고 지난 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죠. 기가 막혔어요. 전 집 안으로 들어가 큰 상을 행주로 닦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생일상을 차리는 줄 알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전단지 몇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상 위에 한 장씩 던졌습니다. 짜장면, 피자, 치킨, 육개장. 맛있는 게 여기 다 있네요. 눈으로 많이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그러셨죠? 형편 어려운데 욕심내면 벌 받는다고요. 이런 전단지 구경하는 것도 감지덕지라고 하셨잖아요. 어때요? 어머니 형편에 맞잖아요. 마음에 드시죠? 너 이런 걸 생일상이라고? 그럼 제가 진짜 생일상 차려드릴 줄 알았어요? 죄송한데요. 꿈 깨세요. 전단지 보고 눈으로 많이 드세요. 실컷 드셔도 치우는 건 쉬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찾아올 일 없으니까 마지막 생일상으로 하세요. 이 100만 덕한 것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까불어? 야, 가긴 어딜 가? 시어머니는 악을 쓰셨지만 전 하나도 기죽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맑은 정신으로 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착한 사람 그렇게 조롱하고 이용해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멀쩡한 내 다리 잘라내고 결심한 게 뭔 줄 아세요? 다시는 이전처럼 안 살겠다는 거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모질게 만들어 놓고 뭐요? 생일상?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다신 내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까요? 언젠간 나랑 소미한테 한 짓 후회할 날 올 거예요. 소미 아빠도 당신한테 마음 떠났으니까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장 아껴야 할 사람한테 못되게 한 결과 다 겪게 될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
손녀딸을 한꺼번에 잃게 됐죠. 나가는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닌 욕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시어머니는 정말 제 말대로 되고 말았어요. 합병증으로 시력도 크게 잃고 발 한쪽도 수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내 아픔 이제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알까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더러 지독한 자식들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와 소미가 당한 모든 건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 밑에서 그만큼 살면서 어른 대접해드린 제가 신기할 지경입니다. 새집 와서 소미는 몸도 마음도 쑥쑥 컸어요. 완전 애기였을 때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못해 먹이고 못 입힌 거 지금 원 없이 해주면서 키웠죠. 남편도 저에게 약속한 대로 정신 차려서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독한 구박 속에서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앞으로의 삶은 과거보다 더 희망찰 거라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많이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